연개소문은 새롭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폐위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영유왕이 당태종 이세민에게 속아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1938년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가 히틀러에게 속아 이용당한 것과 같습니다. 연개소문은 국가적 대의를 위하여 정치적 결단을 내립니다. 구당서에서 영유왕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정관 2년 돌궐에 힐리가한을 정벌하니 건무가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고 아울러 봉역도를 바쳤다. 정관 5년 당나라 사신 장손사를 고구려에 보내서 수대에 전사한 유고를 거두어 묻어주고 고구려가 세운 경관을 허물어뜨렸다. 건무는 당나라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일천리에 장성을 쌓았다. 정관 14년 태자 황권을 보내 조공하고 고구려 특산물을 바치니 태종이 극진히 치하하였다. 구당서에서 영유왕이 자진해서 봉역도를 당태종에게 바친 것처럼 기록하는데 이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며 당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봉역도를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당과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봉역도 제출만은 절대 불가하며 연개소문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고구려 대신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봉역도를 당나라에 제출하였으니 추측건대 영유왕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고 당나라에 포섭된 몇몇 고구려 대신들도 조력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관은 고구려가 수나라의 침략 전쟁에서 승리한 후 건립한 일종의 전승 기념탑으로 고구려 선조들의 자존심과 같은 것인데 영유왕은 당나라의 요구에 따라 경관도 허물어뜨립니다. 이렇게까지 당나라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계속 들어주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영유왕은 전쟁을 두려워하였기에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도삼략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주무랑이 묻기를 군사력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적국을 정벌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 태공망이 답하기를 적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파악한 후 그 뜻에 따라줍니다. 그리고 은밀히 적국의 왕의 좌우 측근을 뇌물로 포섭하여 정보를 얻어내고 적의 상황을 탐지해야 합니다. 마치 이 구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당태종 이세민은 영유왕의 심약함을 꿰뚫어보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영유왕을 좋은 말로 안심시키며 당나라 사신들을 보내 영유왕 측근들을 뇌물로 포섭하고 각종 정보를 얻어내며 필요하면 봉역도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치통감 196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641년 당나라 사신 진대덕이 고구려에 들어와 뇌물을 써가며 영노의 성읍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영유왕은 군사의 호의 즉 의장대 사열을 성대히 베풀고 친히 진대덕을 안내하였다. 이 구절은 영유왕이 군주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나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당나라의 태자까지 보내 조공까지 바치며 당나라 사신 진대덕을 성대히 환영하고 친히 안내까지 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당태종 이세민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리장성을 쌓은 것도 자신의 유약한 마음에 불안감을 느껴 축조한 것이지 전쟁에 임하는 굳은 의지 같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영유왕의 이런 모습은 1938년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정치적 야욕인 주덴텔란트 합병을 승인해주면 체인벌린 총리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히틀러와 무솔리니 등과 함께 미넨 협정을 체결합니다. 미넨 협정 후 체인벌린 총리는 우리 시대에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연설했지만 처칠은 히틀러의 거짓말과 야욕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체인벌린 총리가 히틀러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도 진대덕 같은 자의 간첩 활동을 모를 리가 없고 영유왕이 당태종 이세민에게 속아 이용당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과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태종의 야욕은 끝도 없어 돌궐 토요콘 고창 등 주변 국가들을 계속 공격하여 정벌하였고 당태종의 다음 목표는 고구려임을 연개소문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과 처칠의 차이점은 국가 체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체인벌린에서 처칠로 총리를 교체할 수 있지만 고구려는 군주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쿠데타입니다. 군주 국가에서의 정권 교체에는 퇴위와 승계, 혁명과 쿠데타 네 종류가 있습니다. 퇴위는 군주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승계는 왕위 상속을 말합니다. 혁명은 시민의 봉기가 성공하는 경우이고 만약 실패하면 밀란 혹은 반란이 됩니다. 쿠데타는 정치 권력 간의 급진적인 교체로 경우에 따라 무력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5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정권 교체에는 정부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정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치 구조의 일부분만을 교체하여 정부 형태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개소문의 쿠데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왕조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유왕에서 보장왕으로 교체하여 기존의 유약한 대당 정책을 버리고 강력하고 단호한 대당 정책으로 변경하였다. 당태종 이세민도 일종의 쿠데타인 현무문의 변을 일으켰고 2개월 후 황제로 즉위합니다. 이 과정에서 황태자였던 형 이건성과 동생 이원길이 죽고 그 측근들은 처형당하고 부친인 당 고조 이현은 퇴위당합니다. 연개소문과 이세민 모두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연개소문은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였고 이세민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둘의 쿠데타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참고로 영유왕은 폐위를 당한 후 신당서의 기록처럼 무참히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귀양을 갔을 것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유교적 관점에서 아무리 그래도 신하가 어떻게 주군을 폐위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법의 정신에서 군주 국가의 본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군주국가의 본성은 귀족 권력이며 귀족 권력은 군주의 종속적이면서도 군주로부터 독립적인 권력 즉 중간적이라 할 수 있다. 귀족 권력은 군주국가의 필수 요소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격언으로 군주가 없으면 귀족도 없으며 귀족이 없으면 군주도 없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면 전제 군주일 것이다. 몽테스키웨의 말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주 국가에서 왕의 통치 권력은 귀족 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존재하며 명목상 귀족은 신하로서 왕에 종속되어 있지만 국가의 대의에 관한 정치적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상은 하나의 국가 기관으로 독립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왕이 국가정책의 대의를 논한다면 귀족 세력은 이를 따라야 하고 반대로 귀족 세력이 국가정책의 대의를 주장하면 왕은 귀족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왕과 귀족이 각각 군군 신신의 자세로 임할 때 하나의 국가 의사가 결정된다. 참고로 군주 권력과 귀족 권력 간 정치적 상호 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신라 군주인 무열왕과 귀족인 김유신 가문이 있습니다. 연개소문의 쿠데타를 유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몽테스키웨의 근대 정치 이론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연개소문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에 따라 쿠데타를 한 것이 아니라 군주 국가의 본성인 군주 권력과 귀족 권력 간의 정치적 관계에서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연개소문의 정치적 결단으로 대당 정책에 관한 국가 의사를 단호하게 바꾼 것입니다. 연개소문을 고구려 귀족 세력을 대표한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개소문의 장남인 연남생 묘지명에는 증조부 연자유, 조부 연태조, 부친 연개소문까지 3대에 걸쳐 최고 관직인 망리지를 역임했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기록조차 없지만 망리지인 연자유는 수나라의 침략 전쟁에서 수나라의 침략을 격퇴하고 고구려가 승리할 수 있도록 국정을 훌륭하게 운영한 정치가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자유부터 3대에 걸쳐 최고 관직인 망리지를 배출한 연씨 가문은 고구려의 여러 귀족 가문 중에서도 명문 가문이며 고구려 귀족 세력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연남생 묘지명에는 연개소문의 관직이 태대대로로 기록되어 있지만 연개소문이 지닌 덕목을 생각하면 권력을 탐할 리 없으며 오히려 연남생이 자신의 탐욕으로 스스로 대망리지에 오른 후 부친인 연개소문에게도 태대대로의 직위를 추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쿠데타가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지 세력이나 지원 세력이 없어서 실패한 갑신정변이 있습니다. 따라서 쿠데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수 세력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개소문의 쿠데타가 성공했다는 의미는 연개소문의 정치적 결단에 찬성하는 많은 고구려 귀족과 대신들이 있었으며 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군주가 없으면 귀족도 없으며 귀족이 없으면 군주도 없다. 즉, 영유왕이 국가의 대의를 저버리면 귀족 세력의 지지도 없으며 귀족 세력의 지지가 없으면 영유왕은 왕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음으로 검토해 볼 것이 신당서의 기록처럼 연개소문은 연회장에서 100여 명의 고구려 신하들을 바로 살해하였다. 이 기록 역시 믿을 수 없으며 특히 숫자는 과장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개소문에 의해 처형된 자는 당나라에 포섭된 몇몇 대신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손자병법 용감편에는 간첩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누설이 되면 간첩과 관여된 자는 모두 죽인다. 포섭하는 관료가 많을수록 기밀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의 고위 관료만을 은밀히 뇌물로 포섭합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도 많은 돈을 써가며 100여 명씩이나 포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육도 삼략에 나오는 구절처럼 영유왕의 측근인 몇몇 신하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고 정치가이자 병법가인 연개소문에게도 모든 방첩 정보가 수집되어 보고되었으리라고 생각하며 당나라에 포섭된 고구려 신하를 국법상 반역죄와 이적죄로 처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려의 무신의 난처럼 연개소문이 연회장에서 고구려 대신들을 무지막지하게 살해했다는 기록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반역죄나 이적죄로 체포한 후 신문에서 정보 즉 당나라와 관련된 첩보 등을 수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 국법에 따라 처형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병법가로서 연개소문을, 이번 영상에서는 정치가로서 연개소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개소문에 의한 영유왕 폐위는 사서의 기록과 유교적 관점에 의해 오랫동안 극악무도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이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즉 영유왕 폐위 사건은 군주 국가의 본성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연개소문의 정치적 결단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구려 당나라 전쟁에 관한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